3부 원영섭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원영섭 변호사입니다. 예. 속보 형식으로 나와서 한번 보는데 서분 안입 관련된 부분으로 사랑제일교회하고 정광훈 목사가 압수수색이 되고 있네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부 관련된 사건에 물론 이제 전도사인가요? 누구 한 분이 거기에 서부 지방법원에 진입을 해가지고 실형을 받았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사실 집회를 했을 당시에는 그 사건 전에 다 집회가 끝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압수수색이 왜 연관을 받았는지 알 수 없네요. 그게 좀 저도 납득이 되진 않는데요. 예. 그때 서부지법 사태 때 전도사 그분이 한 분 계셨다. 뭐 예. 이거는 뭐 그때도 언론에 나오긴 했어요. 예. 근데 예를 들어 뭐 어떤 회사 다니는 사람이 서부지법 사태 때 집회를 했다 그래서 그 회사를 압수수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어야지 압수수색이 가능한 건데, 예. 근데 어떤 그분의 전도사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회사원이 있었다 그래서 회사를 틀 수 없듯이 전도사가 있었다 그래서 그 교회나 이런 쪽을 압수수색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무리한 압수수색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종교 시설이나 이런 거는 옛날에 뭐 소도 개념 같은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명동 성당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거기에 이제 시국사범이 피신하면 굳이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는 그런 그 전에 이제 그런 관례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지금은 다 무너졌죠. 다 무너지고 뭐 네.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저번에도 이제 목사님들을 이제 압수수색해가지고 이용훈 목사나 이런 분들 네. 굉장히 큰 무리를 일으켰는데 지금 또 어쨌든 그 교회를 압수수색을 하는 거니까 요것도 굉장한 어떤 그 폭주다. 그렇게밖에 수사기관의 폭주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이제 그 전당대회가 끝나면 그런 종교인들에 대해서 일어나는 그런 탄압에 대한 어떤 당 차원에서의 대응도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속보가 나와서 그 소식 먼저 전해드렸고요. 자, 이 문제를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금 고발을 당한 건, 뭐 지금 수사 재판 받는 건들과 별개로 경찰에 고발된 건이 있는데 그 고발된 건이 어떤 내용이냐면 조국혁신당, 조국당의 김준영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죠. 김준영이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 사유를 보니까 2023년도 7월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우크라이나 방문을 했는데 당시에 여권법을 위반했다. 그래서 불법 입국을 했다. 여행 금지국을 방문을 금지했는데 그걸 대통령이 위반했다. 그래서 고발을 했어요. 좀 저 이거 보시면서 웃지 말아야 될 일인데 웃음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그 일련의 행위들은 한편의 코미디다. 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 그러면 외교부 장관 모르게 우크라이나에 밀입국한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우크라이나 가는 거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그 프로세싱을 누가 합니까? 외교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교부 장관 하에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외교부 장관은 모르게 갔다 왔다 그러면 그거는 뭐 이 김준영 의원이라는 사람의 말이 뭐 일견 뭐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외교부 장관 모르게 우크라이나를 밀입국한 것도 아닌 지금 그 대통령 내외가 공식적으로 방문한 행사인데 그거를 외교부 장관이 승인을 안 해줬다라는 걸로 구성한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쟁 지역을 그러면 왜 방문했냐 정치인 부부가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이 될 때 그 네. 재건 사업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 재건 사업에서 결국 이제 뭐 직접 지원은 아니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우회 지원을 했습니다. 우회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어떤 그 전쟁의 정확한 지분만큼은 재건 사업에 또 참여를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냉정한데 전후복구 사업은 철저히 그 어떤 그 지원한 국가의 지분 비율에 따라서 정리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을 뭐 우리 지분 비율을 어떻게든 확보해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좀 위험하기도 하고
좀 힘든 그 상황을 감수하고 그때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사실은 이렇게 고발 자체가 무리한 고발이라는 걸 알 텐데 그것도 국가 원수가 예. 대통령이 가는 외교적 행위에 대해서 그걸 여권법 위반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는 이런 일을 사행하는 자들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랬을까? 뭔가 조국혁신당이 관심을 좀 받고 싶은 건가요? 정치적 쇼라도 해서? 예, 근데 이런 이제 전쟁 지역 방문이 그 마치 굉장히 이례적인 것처럼 또 표현을 하는데 네. 과거에 우리가 6.25 전쟁 때 1952년에 닉슨 대통령 후보,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닉슨 대통령 후보가 부인 패트 닉슨과 같이 또 그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문제 삼는 거는 모욕 주기 시리즈를 하는 거거든요. 아. 근데 이런 게 일련의 행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뭐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 속옷을 벗고 누워 있었다. 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는 수의를 입고 있다가 들이닥치니까 수의를 벗고 속옷 차림이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에서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당뇨병 때문에 이게 뭐 땀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끔씩 속옷 차림으로 지금 있다 너무 더워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건강상의 문제를 모욕 주기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전형적인 공산당 수법이에요. 나치 수법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공산당이 중국에서 문화혁명할 때 곡갈 같은 거 씌우고 팻말 같은 거 붙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조리돌림을 하잖아요. 그렇죠. 거리를 걷게 하고. 거리를 걷게 하고. 네. 그리고 뭐 나치도 그 소련군 포로를 나체로 걷게 하고. 그런 식으로 그 또 여성 포로를 삭발을 시키고 그게 뭐냐면 이 모욕을 줘서 그 사람을 함부로 해도 된다라는 사람을 군중들한테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존중을 할 필요가 없다. 이 사람은 모욕받아도 마땅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어서 돌을 던져라. 이런 시그널을 주는 이 나치 공산당이 쓰는 그런 수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리돌림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3대 특검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저는 특검이 시작을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대단한 성과를 올리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기들이 더 어떻게 보면 조바심이 나고 더 모욕을 주고 더 어떤 존엄성을 해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군중들로 하여금 돌멩이 잡고 던지게 하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김준영이라는 인물은 과거에 국립외교원에서 원장까지 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통상적으로 상당히 외교 문제, 안보 문제에 관련해서는 전문가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던 사람들인데 오히려 이 여권 사용 문제 같은 이상한 짓을 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그러면 조국혁신당 의원이 된 후에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와 관련된 정작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행위에 관해서는 뭘 했는지를 보면 기억이 나질 않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군사시설 뭐 이런 거 사진 촬영했을 때 그거 계속 그 윤석열 정부에서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과연 무슨 말을 했을까 싶고 그리고 지금 그 외교 관계에서 물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미국과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쌀개방 문제가 어떻게 돼가느냐 그거를 지금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정부에. 그런데 그거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는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라고 황당한 답변을 해요. 이 대변인이 강효정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예. 아니 그러면 이 조국혁신당의 외교가 전문이시라고 하시면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되잖아요. 우리 쌀개방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그리고 그게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언급도 안 하면서 그 옛날에 일어난 문제들 지금 그 이런 우크라이나 방문이나 한참 전의 문제 이런 것들을 끌어올려 가지고 뭐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이분이 가진 어떤 외교관으로서의 자질, 외교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국격을 떨어뜨리는 방법도 참 가지가지합니다. 자, 주제를 이재명 부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이 공직선거법 사건이 있었죠. 그 중에 이제 이 공직선거법 사건이 지금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는 소식이 알려졌죠.
본격적인 대법원 심리에 들어갔다는 건데 이 사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그 이재명에 대한 사건들은 전부 이제 중지가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형사불소추 특권이 재판상 중지로 이어진다라는 해석에 기반해 가지고 지금 재판이 중지됐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영부인에는 그 조항이 적용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부인에 대한 그런 김혜경에 대한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거고, 근데 이 사건이 지금 그 흔히 말하는 그 소고기 법화 사건, 네. 법인카드로 이제 경기도지사 그 기간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선거와 관련한 그런 일종의 기부 행위를 하는 거다. 그것도 법인카드를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지금 150만 원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가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죠. 이분은 어쨌든 뭐 본인이 선거를 할 건 아닌데 나설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100만 원 이상 받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 이것이 고등에서도 항소를 했는데 항소 기각됐어요. 그리고 바로 상고를 했는데 상고심에서 이제 저 판결만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뭐 저는 엄정하게 그렇게 이 대법원이 판결을 내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김혜경의 법화 유용 사건에 대한 성격을 한번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사건 내용과 별개로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 2심에서 모두 유죄로 확정돼서 대법원까지 올라간 건데 그러면 이제 이건 단순한 개일 일탈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가족이 법을 유린했다. 결국은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범죄자라는 것이 확정되는 순간인데 그러면 이 대통령 부인이죠. 이제 범죄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면 이 대통령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법적인 문제만 꼭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네, 보세요? 법적으로는 뭐 이게 그 별도의 사람이긴 하지만 네. 가족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일종의 선거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심지어 그 법인카드가 경기도 법인카드예요. 본인이 경기도지사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도대체 그 정말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을 할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그러면 지금은 또 어딘가에 대통령실 카드가 이런 식으로 혹시 운영되지는 않을까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그 김건희 여사를 얼마나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엄해하고 뭐 수사해야 된다라고 하고 했습니까? 근데 김혜경 여사는 지금 자기가 이미 그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기 일보 직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언론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것도 조용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 나라를 통치하는 그 통치자로서 그 통치자의 가족으로서 저는 뭐 굉장히 부적절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또 이 가족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또 뭔가가 일어나지 않을까를 그 굉장히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특별감찰관 임명한다고 이재명이 이야기를 했는데 예, 했죠. 뭐 지금 되고 있나요? 근데 임명이 그러네요. 됐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본인이 처음에 언론에 나올 때는 임명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니 그것도 지금 국회에서 뭐 협의만 하면 금방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그 거대 여당이니까 얼마든지 또 진행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굉장히 좀 의심스러워요. 제대로 된 정부의 운영이 가능할지 그 도덕성이나 이런 총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마침 이야기했으니까 그럼 연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혜경 여사 사건을 두고 소문들이 있습니다. 정권 실세들이 이 수사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소문도 일부 있는데 뭐 그것과 별개로 실제로는 이제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 살펴보면 이 대통령 부부 사건의 변호인단들이 대거 지금 대통령실 뭐 국정원 국가기관의 주요 지금 요직에 포진하고 있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특별감찰관 문제도 이야기했는데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문제는 물론이고 국가기관을 이렇게 과거에 자기 측근이나 변호인 했던 사람들로 전체 채운다. 상당한 요직들이 채운다.
이게 이제 국가기관의 사유화 뭐 이 문제까지 나서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감찰관도 예. 본인 변호인 중에 한 명이 되지 않을까. 아 그래요? 저는 뭐 그렇게 이런 추세라면 그렇게 네.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좀 해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법제처장을 그렇게 자기 변호사로 하는 거 그거는 사실은 뭐 그 조금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 때도 이완규 그 자기 변호인 했던 분이 법제처장을 했었어 가지고 참 이게 그 서로 돌고 도는 문제가 있는데 근데 그 이완규 법제처장이 있을 때는 대통령이 재판 중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재판 중인데 그리고 그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가지고 재판 중지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입장에서 법제처장을 본인의 변호인으로 선임을 한 거예요. 법제처장이 각종 이제 일종의 로펌처럼 법리 해석하고 이렇게 뭐 하면 좀 그 합헌적이고 이렇게 하면 뭐 어떻다 이런 의견을 계속 주는 데거든요. 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국회에서 하고 그거를 이제 법제처에서 조금 어떤 의견을 낼 때 어쨌든 유리한 의견을 내라라는 거잖아요. 자기의 방탄 법률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조력자로서 법제처장을 본인의 변호인으로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진행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지탄받아 마땅하죠. 예. 근데 그런 이제 많은 것들이 이런 이 대법원 사건에 좀 그 적용이 되는 뭐 그런 루트는 아직은 저는 뭐 발견하지 못했는데 근데 계속 이제 그 권순일 대법관 그 판결도 그렇고 어쨌든 그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판결이 굉장히 이 우리가 볼 때는 뭐 굉장히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판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유창훈 판사의 뭐 구속영장 기각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이제 그 김혜경에 대한 이런 대법원에 대한 심리 판결도 많은 분들이 좀 의심의 눈초리로 공정성이 훼손돼 있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최근에 전원책 변호사가 한 얘기가 방송에 나와서 그게 좀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이 대통령의 재판이 중지되어 있지만 언제라도 재판이 재개될 수 있다. 특히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파기환송된 상태라 재판이 신속하게 재판 고등법원에 해서 대법원에 올라갈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아직 재판이 최종적으로 종료되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내심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나 하면서 분석가들에 의하면 지지율이 추락할 경우에 재판이 재개된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원래 그게 재판이 중지된다라는 거는 예. 사실은 그 헌법학자들은 반대로 해석하고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재판이 중지되지 않는다라는 해석이 더 다수거든요. 근데 지금 막 이제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지지율이 이렇게 컨벤션이 일어나가지고 뭐 60% 넘는다 이런 여론조사까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은 그걸 가지고 뭐 재판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재판에 출석하게 하는 것도 저는 뭐 사법부 입장에서 부담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지율이 떨어진다. 지금 뭐 사실은 저는 몇 가지 그 펜앤마이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과 관련한 628 정책 그리고 이번 그 관세 협상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나토 정상회담 불참 이것이 사실은 그 벌써 아직 두세 달밖에 안 됐지만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에 외교에 엄청난 충격을 가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후과가 계속 나타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근데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사법부가 대통령을 사실은 그 재판에 출석하는 게 좋겠다. 지금 내가 그런 해석을 했지만 이걸 생각해 보니까 그 해석을 바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얼마든지 지금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큰 하나의 사건이 뭐냐? 정청래가 민주당의 대표가 된 겁니다. 사실은 정청래가 그 김어준의 대리인이고 그리고 박찬대가 이재명의 대리인으로 이 대리전을 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방적으로 원사이드하게 예. 지금 박찬대가 졌어요. 2대1 정도의 그런 득표로 졌거든요. 예.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미 민주당의 내부 권력 지형이
그 김어준 그리고 친노 친문 요 계열로 지금 전환이 되는 겁니다. 아, 왜? 1년 뒤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지방선거해서 경선을 붙어야 되는데 경선을 붙어 보니까 김어준계가 더 세다. 지금 이렇게 결론이 났거든요. 예. 그러면 그 어떤 결정적인 상황에서 과연 이제 그 당내 의원들이 이제 이재명을 계속 그전처럼 지지할 거냐 똘똘 뭉쳐서 그게 아닌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제는 미래를 봐야지 하고 고민하는 사람 당연하죠. 생기겠죠. 미래를 받아봐야지 고민하는 사람이 생기고 네. 당장 눈앞에 이 박찬대가 일방적으로 깨지는 걸 보는데 네. 어떻게 지금 그 정치의 선출직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이런 그 대통령으로서 서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보다 지방 선거가 훨씬 사이즈가 큽니다. 예, 그 공천을 해야 되는 사람 수도 많고 그리고 그 국회의원은 이제 뭐 국회 와가지고 좀 추상적인 걸 다루는 거잖아요. 근데 지방의원 그리고 지자체장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런 어떤 사업 그렇죠. 막강한 예산,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고 직접 다루기 때문에 네. 그리고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 조직이나 인력도 많고 훨씬 더 사실은 선거로 따지면 판이 더 커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많은 힘이 김어준계로 저는 이제 친노 친문이라고도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김어준계 뭐 그런 쪽으로 쏠려갈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시간이 조금 많지는 않아서 특검 문제하고 정치권 문제 좀 압축적으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민중기 해병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하려다가 집행을 못했죠.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앞서 이제 뭐 속옷 버티기라고 막 이런 용어까지 써가면서 특검팀이 브리핑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입장을 밝혔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특검 및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강한 유감이다 입장을 밝히면서 법적 대응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예고도 했는데 지금 인권 침해가 크게 좀 달하고 있는 상황이란 분석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영장이 가지고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물리력이 예.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그게 있거든요 법리적으로. 네. 근데 왜 체포영장은 발부되는가? 이거를 일단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예요. 그래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게 법리적으로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구속이 이미 돼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분이 증거를 어떻게 인멸하고 그리고 도주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게 처음부터 이상한 거예요. 굉장히 좀 악의적인 체포영장의 발부고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물리력은 어디까지 행사하느냐의 문제가 있죠. 물리력은 도주를 못하게 하는 정도까지 행사하는 거야. 내가 그 범인을 잡아야 돼. 근데 이 사람이 도망가. 그럼 어떻게 하죠? 도망가서 쫓아가서 잡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물리력의 행사인 거예요. 근데 말을 하게 한다? 입을 벌리게 한다? 입을 찢는다? 이거는 물리력의 행사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도주를 합니까? 그 독방에 갇혀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독방에 갇혀 있는 사람을 어디까지 물리력을 행사해서 이거를 데려올 수 있을까? 체포영장은 도주를 막는 도망가는 범죄자를 잡는 데까지지 이미 도망갈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어딘가로 데려와서 조사하게 할 거란까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서면 조사를 원래 할 수 있어요. 네. 조사 방법이나 이런 거는 확정이 돼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이렇게 내가 수사관이 원하는 장소에 데려와서 내가 구두로 말하는 걸 답변하게 하는 그 방식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서면 조사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꼭 그 내가 원하는 장소에 데려와 가지고 한다. 그것도 체포영장이라는 그 범인 도망갈 때 잡을 수 있는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걸로 사람을 뭐 담요로 똘똘 말아 가지고 데려와야 된다라고 한다. 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인권 침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형사법으로도 지금 설명을 좀 해줬는데 이 교도관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그렇게 영장 집행이 가능합니까? 정성호는 마치 가능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처음 들어보는 사실은 이 교도행정 수칙에서도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케이스는 네. 그 질서유지. 질서유지. 뭐 예를 들어 자살을 시도한다든가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교도관이 할 수 있고요. 예. 어디서 조사받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교도관이 애초에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징벌을 해야 될 경우에 그렇죠. 이제 해당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 왜 교도관이 그런 수사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도관은. 예. 그래서 전혀 뭐 근거 없는 물리력입니다. 예. 만약 그렇게 된다면. 국힘 내부 상황도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당대표 선출 과정에 있는데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당 지도부 선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판세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지금 중요한 쟁점들이 지금 어떤 것이 되고 있다고 상황을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뭐 또 그 당대표 선거에 제일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예. 여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네. 1강이 지금 김문수 후보가 돼 있고요. 예. 계속 이제 뭐 약간 뭐 아주 압도적인 차이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지금 1강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장동혁 의원이 한 2위권을 지금 가고 있고 네. 나머지 세 분이 계신데 근데 이게 4명으로 좁혀져요. 그러면 안철수, 조경태, 주진우 이 3명 중에 한 명이 탈락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 명이 탈락할 때 그 탈락한 표가 또 어디로 갈지 요거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크게는 지금 현재 요 상황에서 달라질 것 같지는 않은 게 지금 그 안철수, 조경태, 주진우 이 표들이 만약에 이게 판을 바꾸려 그러면 장동혁 의원 쪽으로 넘어와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지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자 뺏기 같은 거잖아요. 땅 따먹기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의원이 이제 그러니까 2등 후보니까 1등을 이제 뒤집어야 되는 게 이변인데 예. 그러려면 안철수 표, 조경태 표, 그 주진우 표를 가져와야 돼요. 근데 안철수, 조경태는 지금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이니까 지금 그 장동혁 의원 쪽으로 표가 올 수가 없고 주진우 의원 표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친한동훈계이기 때문에 친한계 표가 저는 약간 조경태 의원과 분화돼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근데 친한계에서는 그 장동혁 의원한테 이렇게 표가 넘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 의원이 2등 주자긴 한데 다른 데서 표를 받을 수 없는 상태로 지금 고착화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추세적으로도 이게 상승 추세가 만약에 뭐 추가적으로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표를 가져오는 그 추세가 추가적으로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여론조사 상으로 추가적인 추세가 나오진 않아요. 그래도 2등 그 위상을 유지하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면 이대로 고착화된 상태로 거의 쭉 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강 2중 정도가 현재 구축돼 있다. 1강. 그리고 최고위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이제 봐야 되는 게 김재원 의원 전 그리고 김민수 대변인 그리고 이제 그 신동욱 현 의원이죠. 그 이 세 분 정도가 이제 어떻게 서로가 할 수 있느냐. 물론 이제 또 뒤이어서 나오시는 손범규 최고위원 후보도 또 나름 인천 지역에서 그 시당위원장까지 하셨으니까 또 변수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김민수 대변인을 제일 좀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 그러냐? 예. 김민수 대변인이 지난 비상계엄 이래로 제도권 방송에 좀 출연을 못 하고 있어요. 예. 보수 유튜브만 출연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민수 대변인의 표는 보수 유튜브의 영향력의 바로미터예요. 만약에 그 김민수 대변인이 이 최고위원단에 진출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 보수 유튜브의 힘으로 최고위원회 배출을 한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설사 저는 뭐 그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고 하더라도 김민수 대변인이 받는 표가 이 보수 그 예를 들어 몇 프로를 받는다? 그러면 그것은 오롯이 보수 유튜브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표입니다. 그래서 이 표가 어느 정도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보수 유튜브들의 영향력을 얼마나 있느냐에 대해서 맨날 설왕설래가 심하잖아요. 네네. 어떤 사람은 뭐 많다, 어떤 사람은 적다 이런 식으로 설왕설래가 심한데 그거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지금 김문수 대변인님 표입니다. 그래서 김문수 대변인이 최고위원이 되느냐? 혹시 만약에 저는 뭐 그럴 가능성 좀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만 안 되더라도 몇 프로의 득표를 하느냐 이것이 제일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원영섭 변호사님 모시고 3부의 주요 현안과 정치권 소식 좀 압축적으로 좀 다뤄봤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상규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제 노트북 화면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주시겠어요? 지금 이게 뭐 중요한 건데 지금 일단 조금 이 후속 보도가 있어야 돼서 오늘 제가 방송 아이템으로는 미처 새벽에 출근해서 넣지는 못했는데요. 일단 이제 정리가 막 돼서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일단 우리는 막 배 앞 막 고소하다 깨소금이다 이러면서 지금 일본이 알고 보니까 이게 일괄 관세가 아니라 15%가 추가 관세였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 상품에서 2.5%가 기존에 있었다면 15%가 추가 돼갖고 17.5%가 되는 거라면 우리는 FTA 때문에 제로였으니까 15%야. 그래서 일본보다도 더 미국 시장 수출에 있어서 일본보다 더 유리하네. 일본 아유 어떻게 저렇게 협상을 했어? 깨소금이다 하면서 키득키득거리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트럼프가 반도체에 약 100% 관세를 때리겠다고 지금 한 겁니다. 자, 근데 미국에서 제조를 약속하면 면제다. 지금 저 기사 확인하셨어요? 물론이죠. 저게 지금 오늘 가장 큰 뉴스입니다. 우리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체포영장 네. 시도가 방금 전에 중단됐다. 이게 왜 그러냐? 뭐 아까 정 변호사하고도 얘기를 하시던데 그 집행을 도와주라고 한 그러니까 특검 수사관 말고 네네. 그것도 증언이 됐다고 하지만 그 구치소 인력들이 주저한다고 해요. 이게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네. 그 만약에 물리력 행사 도중에 어떤 형태로의 불상사가 발생하면 불상사라는 건 뭐겠어요? 멍만 들어도 불상사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럴 경우에는 그 교도관들이 다 소송을 당해야 돼요. 네.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총기 집행을 과감히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해서 만약에 뭐 이런 그 총기 사용을 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 경찰관이 엄청 피해를 본 사례가 지금 수두룩하거든요. 그쵸. 그런 면도 있고 자 2차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것이 법무장관까지 나서서 도와주라고 물론 그 위에는 이재명이 이제 명령을 했겠죠. 네. 뭐 그런 상황이지만 그게 오늘의 국내 뉴스의 뭐 거의 톱 기사, 뭐 이춘석 기사와 함께 또 김건희 특검 얘기가 톱 기사지만 세계적인 기사는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이거잖아요. 지금 이재명 정권이 전 정권을 향해서 온갖 모욕과 조롱과 그걸 가지고 언론이 받아쓰게 해갖고 하루 종일 시끄럽게 덮으려고 하겠지만 이거는 안 덮어진다. 지금 이게 트럼프발 관세 그 부과도 그렇고 이게 이제 안 덮어지는 아주 중요한 이슈라는 거잖아요. 이게 일단 100%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별도로 100%예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는 초초 비상이 걸린 거예요. 뭐 예견은 어느 정도 됐습니다. 네. 7월 30일에 이 트럼프가 한국협상단 구윤철, 김정관, 네. 뭐 여한구 등을 만난 자리에서 이 대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한국협상단이 네. 주장을 했죠. 뭔 얘기냐? MFN 대우를 받기로 했다. MFN 최혜국 Most Favored Nation 대우를 받기로 네네. 했다. 그러니까 반도체 관세를 올릴 때도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그렇게 이제 네. 발표를 한 거죠. 네. 그런데 트럼프 오늘 100%라고 발표했어요. 야. 다만 네. 그 항목은 얘기 안 했고, 그러니까 반도체 모든 반도체라 그랬어요. 세미컨덕터와 그 부속품 일체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시점은 못을 안 박았어요. 내주가 될 수도 있고 내달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최혜국 대우가 뭐냐 네. 이런 말은 일절 없었고 이제 이건 누가 결정해야 되느냐 이재명이 가서 결정해야 돼요. 네. 결정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서는 이거 뭐 잘못하면 이미 기존의 15% 상호 관세는 이제 오늘 오후 1시부터 우리 시간으로 오후 1시부터 모든 미국으로 가는 상품에는 15%가 붙습니다. 네. 1시예요. 상호 관세가 이제 오늘부터 발효가 되는 거죠. 딱 3시간 남았네요. 네네. 이제 그때부터 3시부터 선적하고 비행기 타는 거는 전부 다 15% 물어야 됩니다. 네네. 그런데 반도체는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100%라고 얘기했어요. 야.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115%예요. 네. 일본이 17.5% 자동차 관세 내게 됐다고 뭐 아까 우리 네. 김 기자 표현이 희희낙낙인데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또 무슨 디테일이 있는지 네. 일본은 또 그걸 그대로 맞고 앉아 있을 나라도 아니고 네. 지금 우리 등의 발등에 불이 꽝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게 한미 정상회담이에요. 최혜국 대우가 뭐냐? 그러면 그냥 최혜국 대우를 해주느냐?
아니겠죠. 네. 당연히 선물 보따리를 원할 거예요. 미국으로 가져올. 그리고 트럼프는 뭐라 그랬느냐. 이 발표. 오늘 이 발표가 언제 이루어졌냐. 미국 시간으로 새벽 시간이지만 우리로서는 미국에서는 그쪽은 이제 저녁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애플이 미국 기업 아니에요? 애플이 미국 내 공장과 시설을 투자를 늘리겠다는 걸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네. 그러니까 애플을 하면 삼성전자와 라이벌 아니겠습니까? 네. 하이닉스의 그 주요 고객이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외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서 생산하면 관세를 안 물어도 된다. 자,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지금 기흥이니 뭐 우리나라 반도체 공장들이 대거 생산 시절을 미국으로 옮겨오면 안 돼도 돼. 네. 자, 그러면 그게 간단한 문제겠어요? 큰일 났네. 네. 간단한 문제 아니잖아요. 야. 공장을 옮기는 시간도 엄청나지만 거기서 지금 먹고 사는 사람들 어떡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반도체 관련 인력의 공동화. 미국으로 다 갈 수 없잖아요. 지금 이게 네. 초초초 비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애플에 차세대 칩 납품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그거를 이제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공장에서 그럼 만들겠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증설을 하겠다는 거고 이게 이제 트럼프 정부가 내세우는 관세와 관련해서 삼성전자로서는 윈윈하는 길이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왜냐면 트럼프가 미국에서 제조를 약속하면 면제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제 친구도 뭐 용인에 있는 뭐 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일감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몇 년 전부터. 근데 더 줄 거라는 거잖아요.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대미 무역과 관련한 수지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가 오늘자 중앙일보에 실렸어요. 네네. 관세 협상 이전인데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해서 수출하면서 2조의 적자를 받고 일본은 4조의 흑자를 봤다는 거예요. 네. 관세 관세 물리기도 전인데 그럼 관세가 이제 부과되는 거를 제가 얼마 전에 모래주머니 찬다는 표현을 드렸는데 대부분이 0%였잖아요. 우리나라는 13년간 한미 FTA 자유무역 협정에 따라서 관세를 한 푼도 안 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오후 1시부터 15%씩만 내도 이 모래주머니 15kg짜리 차는 거잖아요. 야. 일본은 2.5% 플러스 12.5%인 줄 알았더니 트럼프가 별도라고 하는 바람에 그럼 17.5% 되는 거야? 이래서 지금 놀라서 전전긍긍 한다는데 내용을 봐야 알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되면 현대차는 조금 한숨을 돌리겠죠. 그게 사실이라면 네. 2.5%의 가성비를 좀 누리게 됐으니까 그 내용은 다소 우리에게는 희망적일 수 있겠는데 반도체는 우리나라에서 자동차에 이어 2위의 수출 효자입니다. 그렇죠. 주력 상품이죠. 자, 네. 트럼프의 얘기를 보세요. 미국에 와서 생산하면 이란 말은 최소한 지금 당장 공장을 못 옮기는데요. 그러면 옮기겠다고 여기다 문서에다 사인만 해. 내년 뭐까지 오겠다. 뭐 계획서를 내. 그럼 봐줄게. 이런 게 그 이재명에게 할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반도체 회사 다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니면 뭐 자사주도 주고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분들 그 가족분들. 이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미국으로 다 이민 가야 되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재명이 이번에 한미정상회담 가서 선물 보따리를 왕창 내놔야 돼요. 방위비가 됐든 GDP 대비 국방비 인상이 됐든 네. 주한미군에서의 대폭 양보가 됐든 뭘 내놔야 돼요. 그리고 투자액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투자 총액은 한국의 투자 총액은 이재명이 미국에 온 뒤에 결정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더 가지고 오란 얘기잖아요. 네. 이게 보통 지금 정상회담이 아니게 됐어요. 오늘 발표로 인해서. 이게 100% 낼 수 있습니까? 관세 100%라는 걸 상상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비상 걸렸네요. 이건 네. 그냥 지금 누구 전직 대통령을 담요에 말아서 잡아가느니 전직 대통령 부인을 잡돌이를 하느니 다 좋아요. 그런데 지금 꽂혀 있으면 안 된다. 그 법사위원장이 남의 주식 보좌관 갑질 해가지고 핸드폰 뺏어가지고 뺏은 거나 다름없지 뭐. 거기다가 이렇게 주식 투자를 했는데 이거 특검해야 돼요. 네. 지금 이걸 가지고 영등포 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다 그러는데 영등포 경찰서가 무슨 사선 전직 법사위원장을 수사합니까? 자, 이춘석 얘기로 이제 자연스럽게 마저 좀 하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이춘석
관련한 얘기는 이제 앞서 정혁진 변호사하고 했는데,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이 대한민국의 주력 수출 상품 대표적인 딱 그 상품 딱 두 개가 바로 자동차하고 반도체인데, 이춘석이 반도체하고 자동차는 주식 안 샀어요? 지금 이춘석이 산 거 보면은 다 자기가 국정기획이 경제 2분과장, 이 AI 정책 수립하는 곳이죠. 그 AI 관련주를 차명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거예요. 세 지금 그래서 개더라고요. 네이버, 네. LG, CNS, 카카오페이. 야. 이 세 개가 자기가 오전에 네. 그 경제 2분과장으로 AI, KAI 국가대표, 뭐 엘리트라고 그래서 그 종목들로 선정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정될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얼마나 급해. 그런데 핸드폰은 내 손에 없어. 차보좌관이 갖고 있어. 빨리 국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국회를 갔어. 근데 방송법 통과시킨다고 빨리 들어오래.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뭐 자기 의원실이나 시간이 나면 의원회관 화장실에 가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본회의장 화장실이라도 갔으면 이 앙화를 안 입었을라나요? 그건 농담이고, 야 빨리 핸드폰 내놔 내 거. 왜 이 내 거라고 표현하냐면 작년 때도 차보좌관 거였어요. 저기사죠, 그죠? 네. 작년 국정감사 때 들킨 것도 차보좌관 거라고요. 저 전화가. 그리고 차보좌관의 전화는 그 애플이에요. 애플. 근데 어제 찍힌 거 확대해 보세요. 삼성전자 거예요. 아, 그래요? 휴대폰이. 아니 삼성전자 거라니까요. 그런 거 잘 안 보시는구나. 네. 그런 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야. 애플 쓰던 보좌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내놔야 빨리. 딱 그 본회의장 들어가서 네. 이거 내가 지금 봐야 돼. 알고 있는 세 종목 사야 돼. 아니 그 앞뒤가 제가 설명하는 게 맞지 않아요? 주문 걸어놔야 돼. 그래서 막 들어가가지고 융자 매매도 해야 돼. 숨길 사이도 없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얼른 열어서 저 보세요. 네이버, LG CNS 그 밑에가 뭐냐? 카카오페이예요. 저거 산 거예요. 1억 원어치. 야. 그랬는데 그날 네이버 얼마 올랐는지 아세요? 심지어 융자 정정까지 하고. 네이버가 네. 그날 올랐어요? 6% 올랐어요. 야. 그러니까 1,000만 원 넣었으면 600만 원 먹은 거고, 네. 3,000만 원 넣었으면 1,800만 원 먹은 거예요. 야. 얼마 넣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남의 주식이라. 융자 정정까지 하고,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거가 지금 우리나라의 주요 뉴스로 올라와서야 되겠느냐. 네. 지금 우리 지금 반도체 100% 관세 두드려 맞게 생겼다니까요. 근데 이춘석은 관심 없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 관심 없고, 현대기아차 주식 관심 없어요. 자기가 AI 국정기획 그 분과 맡으면서 AI 그날 발표될 그 종목 들어갈 그 기업 사갖고 앉은 자리에서도 막 주문 걸어놓고 이렇게 바쁜 거 아닙니까, 본회의장에서. 지금 그래서 이게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지금 그 이춘석 이제는 무소속이 됐지만 네. 이춘석하고 그 차보좌관을 입건을 해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입건이에요 일단. 네. 왜 입건이냐면 명백하게 두 개가 걸렸어요. 하나는 이 금융실명제법 위반 아니에요. 네. 보좌관은 방조죄입니다. 금융실명제법에 핸드폰 덜렁덜렁 빌려줘가지고 하면 이거 다 방조죄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부부간에도 안 해요. 나도 주식 투자하고 우리 집사람도 주식 투자하는데 저거 했다간 큰일 납니다. 아니 아들 부자간에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그거 하세요 그런 거? 아, 그럴 리가 있나? 형하고 합니까? 싸움당. 아니죠. 큰일 나죠. 그러니까 보좌관이 갑질 당한 것이고, 그래서 자기 핸드폰, 아니 애플폰 쓰는 친구가 뭔 그 안드로이드 폰으로 주식 거래를 합니까? 주식 거래도 애플폰으로 해야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식이 그 핸드폰이 이미 작년에도 차 보좌관 명의로 개설이 돼 있었다. 그러면 적어도 그 줄여 생각해도 이춘석은 이 차명거래, 주식 차명거래를 1년 이상 한 거죠. 1년 한 거죠. 근데 이제 확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국정기획위원회에 거기 이한주 위원장이라고 이 그쵸. 부동산 한 50억 갖고 있다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 투자의 귀재래요. 자기는 더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정보를. 그쵸. 그리고 거기 위원들이 한둘입니까? 네. 여당 의원들 줄줄이 다 국정기획위원회 뭐 간사, 위원 해가지고 촘촘히 들어있을 것이고, 그 위원들을 통해서 그 밑에 또 무슨 그 부하들 또 다 정보 알고 있을까? 이게 몇십 명일까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춘석만 저거 하도록 놔뒀겠습니까? 이거가 영등포 경찰서가 수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로 넘어가서 그쵸. 검찰이 수사한다 그러는데 그 검찰이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특검 좋아하잖아요. 그쵸. 3대 특검. 이거 4대 특검으로 해야죠.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엄정 수사 뭐 그러면서 무슨 뭐 경찰이 금융범죄 수사대에 배당을 했다 이러는데 왜 자꾸 엄정이란 말을 집어넣을까요? 엄격하고 정확하게 한다는 건데 네. 정정당당하게. 근데 이 규모가 이 국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수사할 수 없죠. 이거는 그야말로 잘못하면 정권이 마시갈 수 있는 사안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국정기획위원 해촉해라. 그건 대통령 권한이니까. 네네. 그 다음에는 뭐 나머지는 정청래가 지금 서로 앞다퉈서 그쵸. 이준석 못 잡아서 난리잖아. 이춘석이 이춘석. 이름이 비슷하네요. 춘석이나 둘 준석이나. 다 뭐 춘석이나 네, 준석이나. 그 준석이도 별로 요새 행복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춘석을 잡으려고 대통령도 여당 대표도 저런다는 이유는 이 사안이 갖고 있는 폭발성 때문이다. 빨리 잘라내야 돼. 휘발성. 이거 잘못하면은요 큰일 나요. 빨리 잘라내야 돼. 네. 이재명이 얘기했잖아요. 패가망신 시킨다고. 그쵸. 그리고 그때 얘기한 우리나라에 주식 투자하는 분들 몇 분입니까? 우리 김진기 기자나 저를 포함해서 1,400만 명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에서 경제활동 인구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주식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분들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이 사안을 보고. 그렇죠. 니들은 이렇게 알짜 정보 단물 빼가지고 다 투자하고 심지어 2억 원대의 세비를 받는 법사위원장이라는 자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저런 투자를 해서 돈을 빼먹는데 우리는 바보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것이 갖고 있는 폭발력.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처음도 아니고 가뜩이나 되게 중요한 본회의 그 법안 통과시키는 그 본회의 날에 대놓고 그냥 저게 핸드폰을 꺼내고 거래를 한 거. 그리고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아까 정익준 변호사도 딱 짚어주셨는데 아니 얼마나 이게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입법을 통해서 개별 기업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 본인이나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총 주식가액이 3천만 원만 넘으면 백지신탁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대놓고 그냥 저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일상화가 돼 있는 거 아니냐 저 의식이. 자, 이춘석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기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춘석은 사법시험을 합격한 변호사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춘석의 자리를 뭐 이어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 추미애가 나온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을 학부로 나왔고 고향이 익산갑, 전라북도 익산갑이잖아요. 고향도 거기에요. 익산 남성고 나왔어요, 고등학교는. 그렇더라고요. 그 나와가지고 익산 사람이지, 그냥 한마디로. 익산에서 원광대가 있잖아요. 황등 초중 나오고 고등학교를 남성고 나오고. 아니, 익산 사람이에요. 예. 옛날 말로 이리 사람. 예. 그래가지고 이리 본토박인데, 근데 대학은 한양대 법대를 나왔고, 근데 이제 석사. 그건 이제 이리에 있는 원광대. 여기 그렇더라고요. 한의대만 유명한 게 네, 아니에요. 네. 그 원광대 석사, 법학 석사를 졸업했고. 네. 그다음에 박사 과정은 수료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박사님은 아니야. 근데 이 정도면 무슨 뜻이 되냐? 법을 다 알죠.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어떤 조항에 어떻게 걸리고 이게 들통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변호사예요. 그렇죠. 법학 석사고 박사 과정 수료한 사람이고 그런데 이런 짓을 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이미 그런 사람을 하나 알고 있잖아요. 조국. 법꾸라지입니다. 네네. 이 법꾸라진 거예요. 완벽하게 내용을 아는 사람이 이런 짓을 했다는 것. 그것도 최소한 1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게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유는 아니 이걸 이재명 정권 하에 영등포 경찰서, 이재명 정권 하에 서울 경찰청, 이재명 정권 하에 검찰청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몇십 명이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국정기획위원회에 이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국정기획위원들 전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들이 불신하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차명 거래 계좌부터 네. 시작해서 가족들 본인 계좌 다 털어봐야죠. 전수조사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지 않고 국민들이 이걸 납득을 할 수 있는 사안이겠냐고요. 이 사안이 그거를 지금
저도 영등포경찰서 출입 기자를 했습니다만 네. 그분들이 들으면 화를 낼지 모르지만 거기서 감당할 수도 없고 서울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인가 뭐 그런 네. 데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 마포에 있어요. 네. 거기서도 감당이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거기서 하면 뭐 합니까? 그 결과는 엄정하게 수사를 해봤더니 별거 안 나왔습니다. 이래버리면 국민들이 아 그렇군요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권 초기 최대의 악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죽은 권력 난도질하는 거 막 지금도 그렇고 다 이미 작년 말부터 이루어지고 있지만 검경이 그런 건 잘합니다. 죽은 권력 난도질. 자 저기 나오잖아요. 그 거부하면 공범이다. 저 앞에 목적어가 뭔지 아세요? 특검을 거부하면 그렇죠. 공범이다. 네. 그대로 돌려드려요. 음. 그 AI 특검 이춘석 특검이죠. 이춘석 AI 특검. 이춘석 AI 특검. 네. 장명도 해야 돼. 이춘석 특검이라고 그러면 기분 나빠할 때니까. 그렇죠. AI 특검입니다. AI 특검 거부하면 거기 사진 들고 서 있는 사람들 다 공범인 거예요. 국정위 AI 특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적어도 이것을 네. 거부하지 않고 이재명이 수용하고 야당 위주로 한번 특검을 구성해서 해보겠다라고 하면 이 위기가 좀 어떻게 좀 가라앉을 수 있을까 싶은데 그럴 가능성은 마이너스입니다. 0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위기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이제 저는 어느 정도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 특검은 별로 요새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특검 피로감이 오기 시작했다고 봐요. 제가 이 몇 달 전에 회넷마이크 처음 나올 때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특검을 아침 저녁으로 보도를 할 거니까 이게 듣기 좋은 꽃노래도 그렇게 들으면 노래방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특정 노래를 한 20번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는 마이크 다 던집니다. 그러니까 좀 할 때 하더라도 조금 이제 속도 조절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니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네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 김건희 여사가. 아니, 그리고 어제 조사 다 받았잖아요. 대통령 체포도 저러다가 불상사 나면 그 책임을 윤석열 전 대통령만 질 수 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무리한 행영을 하는 구치소 정책을 하는 대한민국도 이재명 정부도 면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제발 대한민국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뉴스는요. 지금 오늘 또 그 보도를 제가 자세히 보니까 우리나라 화장품 공장들이 지금 미국으로 다 나간대요. 화장품도요? K-뷰티. 왜냐하면 K-뷰티가 프랑스보다도 4억 4천만 달러 정도 더 판 효자 종목 1위 세계 1위야. K-뷰티가. 중국에 엄청 팔았었죠. 코스맥스 네, 뭐 이런 거 코로나 알잖아요. 한국 콜마 다 미국으로 지금 나간대요. 이미 7월부터 나가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이제 가전 그거는 US MCA라 그래가지고 미국, 멕시코, 캐나다는 무관세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멕시코로 전부 간다잖아요. 네. 왜냐하면 베트남이나 태국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LG, 삼성전자 이런 업체들이 만들었잖아. 근데 거기가 우리보다 관세가 더 비싸네? 왜냐하면 19% 20% 내야 돼요. 그러니까 베트남 공장도 이제 더 이상 대안이 아니야. 생산 기지 옮겨야 되는 거죠. 가전도 다 가야 돼요. 냉장고, 세탁기 다 가야 됩니다. 미국으로. 안 가면 방법이 없어. 그다음에 우리나라 섬유, 패션 얼마나 좋아요? 이건 남미로 가야 돼요. 엘살바도르, 뭐 파라과이 이런 데. 네. 한국에 뭐가 남죠? 이춘석만 남나? 아니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재명 정권이 되면 뭐 돈 많이 벌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뭐 좋아들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일자리가 없어져요. 요새 대학원 나와도 갈 자리가 없어요. 왜 갈 자리가 없냐? 기업들이 사람을 한국에서 뽑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지금 뽑아도 현지에서 뽑아야 되고 사람을 거기서 안 지으면 아니 기업들이 관세 그렇게 많이 물어가면서 한국에서 공장 운영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이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이재명 정부는. 노조가 힘이 없어요. 이제 아니 노조비를 누가 냅니까? 직원들이 있어야 노조비를 낼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귀족 노조가 먹고 살지. 그런데 그 기반이 없어질 지경이라고요. 이게 지금 앞으로 닥칠 미래가 아니고 이미 현실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아 지금 큰일 났어요. 야, 그 지금 이게 나라 안팎으로 지금 하나하나 지금 중요한 거 굵직굵직하게 짚어주셨는데 일단 지금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국정기획위가 인수위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도 가동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인수위, 그러니까 이 국정기획위에서 내부 정보로 투자한 게 또 다른 투자는 없겠느냐. 주식도 주식이지만. 상식이잖아요. 아니 만약에 김진기 기자가 네. 무슨 정보를 좋은 정보를 알았어요. 그러면 법 따져가면서 그거 안 하겠어요? 당장 갖고 있는 거 다 깨가지고 그 종목에 올인하지. 왜 그날 이춘석이 알았던 정보를 가지고 6%를 먹었는데 네. 아니 한 30% 먹는 정보를 알았는데 점점 빼고 있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쵸. 인간은 그렇게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특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네. 지금 국민들만 바보 되는 거예요. 코스피 3천, 코스피 5천을 만들어줄 종목들.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방송을 해가지고 종목들을 찍어주든가 그 정보를 좀 공유를 하든가. 아니 왜 그런 정보를 자기들끼리만 알고 나머지 주식 투자자들은 엉뚱한 종목에 투자해서 그러니까요. 물리게 만들.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양도세 주식 양도 기준을 50억 원이었던 걸 10억 원으로 내리자고 주식 한 번도 안 해본 전직 정책위 의장 진성준이 때문에 아니 소비 쿠폰 뿌리면 뭐해? 그죠? 그거 하루 만에 날아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다시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개미들은 바보 되는 거야. 왜냐면 그거 10억 원으로 내리면 50억 갖고 있다가 10억짜리 많아. 아니 이소영 민주당 의원 경제 전문가예요, 그 사람. 그랬잖아요. 지금 서울에 아파트 평균 값이 14억 원이다. 그런데 주식 10억 원 갖고 있다고 부자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부자 100만 명도 넘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백만 명이라고요. 그러면 그 주식 부자들이 그러면 주식을 세금 두드려 맞고 있겠냐고요. 세금 내기 전에 연말에 다 매도하지. 아니 그리고 이재명이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부동산으로만 계속해서 돈이 몰려가는데 주식시장으로도 가게 만들겠다. 큰 틀을 자기가 이렇게 제시를 해놓고서는 10억을 기준으로 삼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다 팔잖아요. 그렇죠. 팔아버리고 연초에 또 사면 돼. 그러면 그 10억 가진 사람들은 돈 많은 그린박 왕개미들 아니에요. 네네. 근데 몇 천만 원. 그 월급 한 3, 400 받아가지고 한 절반 뚝 떼서 기백만 원씩 1, 2천만 원에 그 투자 점심 시간 아껴가면서 빵 먹어 햄버거 먹어가면서 투자했던 2030 개미들이 볼 때는 그런 물량 한 번씩 쏟아지면 박살 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지금 박상근 평론가 말씀대로 아니 소비 쿠폰 뿌리지 말고 그냥 종목을 지정해 줘 그냥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기본 주식처럼 그냥 줘 그냥 알려줘. 그런 개미들이 생각하면 야 우리는 바보지 됐구만. 이재명 말만 믿고 이런 종목들에 투자했다가 법은 또 법대로 노란봉투법이니 뭐니.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법 때문에 물량이 쏟아지는 바람에 하루에만 시총 116조 원이 날아갔어요. 그렇죠. 그로 인한 경제 상실 효과가 8조 뭐 1,000억 원인가 네. 그랬다고 했고 그게 이재명이 뿌린 그 소비 쿠폰 액수하고 정확히 맞았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아 우리들만 바보였네 이러면서 허탈감에 뭐 빈속에 소주 마시고 이랬을 텐데 이춘석 파동 딱 터지니까 아 뭐야 이건 돈은 저놈들이 다 벌었네.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이춘석 혼자 벌었겠어? 이런 생각으로 자연히 생각이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냥 주식 안 하는 분이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진상 규명을 해서 그 사람들을 벌을 주든지 그 좋아하는 경제적 공동체인지 뭔지 공동체가 네. 됐든 아니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시키든지 이래야 국민들 마음에 응어리가 좀 풀릴 거 아니에요. 근데 특검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지적합니다. 지금 뭐 죽은 권력 난도질하는 거는 검찰 경찰도 이건 너무나 잘하니까 저런 이춘석처럼 여당 중진 법사위원장 저런 정치인 거물 정치인 수사 바로 특검으로 해야 된다. 일단 지금 경찰하고 검찰로 배당해가지고 일단은 신용은 낼 텐데 이거는 국정기획위 전수조사위원들하고 국정기획위원회 압수수색하고 하면서 이런 거야말로 지금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고 하는 게 바로 특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사진 보시는 것처럼 저들이 저렇게 윤석열 3년 내내 온갖 특검 얘기하면서 자기네들이 추천하는
특별검사 추천해가지고 하겠다고 심지어 저 법도 얼마나 엉망이었습니까?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한테는 추천권도 주지 않고 지들 다 추천하는 걸로 막 생떼 부리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해야지 그럼 똑같이 이춘석도 그렇고. 그러면 또 저 특검은요, 지금의 뭐 조은석이나 네. 민중기나 뭐 이런 특검으로 가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여권이 추천하는 인사가 여권 인사들을 칼질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건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권이 야당일 때 절대로 심지어 의당 줘야 되는 107석의 그 추천권도 박탈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기들이 그렇게 잘 알면 만약에 이 AI 이춘석 특검을 할 양이면 뭐 하지도 않겠지만 할 양이면 제대로 해라. 그러면 정말로 민주당 사람 이재명 정권 사람이 아닌 특검이 조사를 해야죠. 근데 과연 자기 목을 자기 팔다리를 자기 배를 칼로 찌르겠는가?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을 방치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야무야. 그렇게 되면 한두 달 지나면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언론들이 또 다 안 쓸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깔아뭉개버리면 그냥 넘어가겠지. 한국 사람들 빨리 잊어버리니까. 그게요. 그렇게 불씨를 키우면 나중에 온 산이 다 불에 휩싸입니다. 산불 보셨죠?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근데 저게 그 법사위원 국회 법사위원장 후임으로 추미애를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정혁진 변호사가 마침 오늘이 입추다. 그 친구는 참 비유도 잘해. 입추입니다, 입추. 추미애를 이 저기 더위 속에 넣었어요. 지금 가을이 오기 시작하네요. 지금 정청래가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서 해산 청구하겠다라고 처음부터 취임 직후부터 얘기를 하면서 강공 모드로 입법 속도전을 예고를 했는데 일단 크게 자기네들이 찝은 게 이거예요. 언론하고 검찰하고 사법개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 얘기 잠시 뒤에 할 건데 일단 그거를 그 검찰도 그렇고 그 사법도 그렇고 결국에는 저 법사위원장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 추미애를 지금 저 자리에다가 넣어갖고 속도전 지금 밀어붙이려는 걸로 보입니다. 자, 원래 네. 민주당이 그 룰도 다 깼지만 국회 상임위원장 3선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재선을 시킨 사람이 있죠. 그게 최민희. 두 번 하고도 이제 누가 네네. 시키니까 최민희가 네. 재선이고 네. 추미애는 무려 6선입니다. 그렇죠. 문재인 정부에서 아시다시피 법무장관도 했어요. 그쵸. 그리고 지금 본인이 급을 뭘로 생각합니까? 국회의장으로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네. 우원식하고 결었고 이제 한 1년쯤 있다가 하반기 국회의장은 자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춘석이 떡하니 대형 사고를 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병기가 임명했다고 하는데 김병기가 임명했겠어요? 임명권자는 정청래다. 네네. 정청래가 SOS를 친 거예요. SOS를 치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일단 아마 나이로는 누님뻘 아니겠어요? 누님이 좀 잘 이번에 구원투수로 잘 막아주시면 1년 뒤에 국회의장은 확실히 저희가 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그걸 다 들은 건 아니에요. 네네. 그런 묵계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게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네. 해서 6선짜리 법사위원장이 드디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한국 헌정사에 여러 그 관행들을 다 깨고 있어요. 좋은 기록도 나쁜 기록도 다 깨고 있습니다. 6선 법사위원장이 들어선 거예요. 자꾸 추다르크 하는데 프랑스에서 항의하겠어요. 잔다르크가 항의하겠다고. 더 이상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네. 뭐 나라를 구했습니까? 왜 추다르크입니까? 그렇죠. 그 이제 더 이상 추다르크란 말은 좀 언론이 90년대 정치부 기자들이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르크가 뭐예요? 아니죠. 그냥 추미애인데 한양대학교 법대로는 더 이춘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배입니다. 공교롭게 그러네요. 그렇게 됐겠죠. 네네, 그러네. 네. 자, 더 센 카드로 검찰 개혁의 속도를 내겠다. 노련하게 검찰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미애. 노련은 얘기해요. 하죠. 노련은 하죠. 안 겪어본 게 없으니까. 노련하죠. 네. 나이도 있고 노련합니다. 지금 검찰 개혁 TF를 검사 출신의 백혜련이 맡고 있잖아요. 백혜련으로는 약하다고 본 거지. 그 여러 가지 네네. 체급이나 모든 네. 게. 네. 그리고 지금 이 법사위가 당연히 주진우 의원이 그랬잖아요. 아니 법사위원장이 저 무리를 빚고 잘렸는데 야당한테 이번에 이제 원래 주기로 했던 대로 법사위원장 넘겨라. 이게 타당성 있는 요구잖아요. 네네.
그것도 아마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정청래는 그 길을 택하지 않아요.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더 센 사람. 독에는 더 큰 독을. 이런 방식으로 가서 네. 그냥 이제 추미애로 틀어 막겠다는 거예요. 일단은 막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뭐 추미애는 막 욕바지도 자처하잖아요, 그죠? 본인이 또 입이 걸어요. 제가 저 한 20년 전에 출입 기자 할 때 추미애 의원하고 취재를 하면 제가 말릴 정도였어요. 너무 표현이 걸찍해. 네네. 그냥 걸찍하다는 정도로 해두죠. 아니 어떻게 여자 입에서 저런 막 그 육두문자들이 네. 서슴없이 입이 아주 겁니다. 보도도 있습니다. 찾아보면 당시에. 그죠?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조선일보 이회창 욕했던 거 네, 보도 그런 막 내용이 나왔죠, 그죠? 그냥 네. 어디 정말 어디 시골 선술집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을 그냥 세다, 세. 실명 뒤에다 네. 막 붙입니다. 네. 많이 지금은 뭐 60이 넘었으니까 달라졌을까? 안 만난 지가 제가 뭐 취재 일선을 떠난 지가 한 20년 넘었으니까. 네. 근데 그때의 추미애는 정말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별로 안 바뀌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추미애 씨가 이제 과연 구원 투수로 들어왔어요. 이제 구원 투수라는 게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한 방에 구원으로 들어왔다가 구원 실패를 한 걸 영어로 뭐라는 줄 아십니까? 모르죠. 블로운 업이라 그래요. 나 블로운 업. 네. 날려버렸다. 승리를 날려버렸다. 네. 블로운 오프라 그래요. 블로운 오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구원왕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삼성의 오승환. 은퇴한답니다. 네. 이제 은퇴 발표했고 올해 말에 은퇴한다는데 왜 야구 얘기까지 끌어오냐. 구원 투수가 구원을 잘 막는 걸 세이브한다 그러는데 세이브 못하면 망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이었을 때 했던 것들 놓고 봐도 그렇고 오히려 저 진영에 그게 득이었느냐 했었을 때 진영 내에서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추미애가 자기 편 여럿 잡았잖아요. 추미애가 와가지고 망가뜨린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러니까 날려먹은 보통 구원 투수가 들어올 때는 한 1, 2점 차 지키라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예우 차원에서 추미애는 점수 차가 좀 나는 데 들어왔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두 점 막는 그런 간당간당한 구원 투수는 아니라고 본 건데 한 5, 6점 나고 있는데 날려먹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노련하게 검찰 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미애다. 그리고 이제 정청래가 주문하는 거는 검찰, 언론, 사법 이거 손보는 거 추석 전까지 마무리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추미애가 육선도 하고 판사 출신의 뭐 달고 다른 뭐 정치 쪽에서 뭐 이런 사람이면 좀 노련하게 능숙하게 마치 수술 경험이 많은 대학 교수처럼 이렇게 수술하게 바라는데 그동안의 추미애를 놓고 보면 그냥 사람 여럿 잡았던 거야. 막 과다출혈이하다. 거의 뭐 스마트한 수술은 저리 가라고 그냥 잡았죠 사람을. 그냥 살릴 수 있는 사람을 그냥 무리하게 떼내다가 여럿 잡았어요. 이거 추미애 하면 생각나는 게 아들 병역 네. 그 전화해가지고 카투사 있는 아들. 저도 카투사 출신입니다만 네. 아니 그 편한 데 있는 그 애를 또 휴가 가지고 갑질해서 전화로 그 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막 보도가 막 의혹 보도가 쏟아졌죠 그때. 네. 하여간 추미애가 뭐를 얼마나 그러니까 계속 언론에서 노련이란 말을 써요. 노련. 노련하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노회하다. 능구랭이 같다. 네. 너구리 같다. 이런 표현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노회하다는 뜻이에요. 노련이. 네. 지금 노련한 사람 불러가지고 이걸 막을 국면인가. 그리고 법사위원장이 그 짓을 하다가 이렇게 탈당을 했다면 부끄러움을 알아야죠. 야당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제 모 종편이 그 영상 구성을 해가지고 보여주더라고요. 2장면 아주 인상 깊게 봤어요. 강선우가 왔는데 전부 일어나서 막 반갑게 맞아주는 거야. 악수하고 막 포옹하고. 뭐 저 일단 이모경이라고 핸드볼 출신 선수 출신이 있죠. 이번에 그 정청래의 민원 정책실장을 맡았더라고요. 그래요? 아주 뭐 네. 두 팔을 벌려가지고 안아주는데 뭐 신우이 신우이는 사이가 안 좋나? 하여튼 뭐 자기 동생 자매야, 상봉하듯이 자매. 네. 토닥거리고 막 난리가 났고 서영교 또 뭐 어깨를 감싸 안고 막 이래요. 근데 이춘석이 들어왔네. 이춘석이 어제 의원이니까 법사위원장 내놓고 뭐 그래도 무소속이지만 24시간 전까지 지네 편이잖아요. 네. 자기 편. 네. 야, 이춘석이 들어오는데 핸드폰 보는 사람,
노트북 보는 사람, 딴 데 보는 사람 야, 완전히 그랬구나. 뭐 정말 소위 말해서 쌩을 까더라고 시쳇말로. 외면이야 외면. 하루 만에 염량세태란 말 있죠. 염량세태. 야. 온탕 냉탕이 네. 극명하게 엇갈리는 게 세상사다. 네. 이춘석이 근데 본회의장 들어오다 말고 그거 보더니 얼굴이 붉어져가지고 그냥 나갑디다. 야. 그 두 장면이 너무나 상징적인 거야. 네네. 근데 왜 그랬겠느냐? 취재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아니 당대표가 대표적으로 나는 강선우의 그 울타리가 되겠다. 맞아, 그랬죠. 울타리를 치겠다고 하니 내 이 센 그 거기다가 뒤에는 김어준까지 있는 그렇죠. 이 막강 대표가 울타리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박찬대는 막 자진 사퇴 요구했었는데 내가 친정 오라버니 되겠다고 하는데 누가 그러면 강선우는요 어제 무슨 개선 장군이야 막 서로 악수하자고 난리더라고요. 기름 부음을 한번 당했으니까. 그런데 이춘석 들어오다가 쭉 그냥 민주당 의석으로 걸어 내려오는데 네. 전부 그런 꼴이야. 핸드폰 봐. 핸드폰을 보겠지. 그 애들 또 증권 보는지는 모르지만 핸드폰 보고 뭐 노트북 보고 난리가 났어요. 딴 데 보고. 네. 그러니까 얼마나 무람해. 염치가 없고 참 자기도 아니 그 꼴 당해 보세요. 펜앤마이크 출근했는데 직원들이 딴 데 보고 있고 인사에 대꾸도 안 해봐. 그러니까 악수 한번 못 하고 있다가 그냥 나가버리더라고. 그렇죠. 뭐 이춘석은 노동청 갈 수도 없고 그죠?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해서 갈 수도 없고. 저는 네. 만약에 이춘석이 계속 궁지에 내몰리면요. 정치부 기사에 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정치면 기사에, 사회면 기사에 나올 수 있어요. 아.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저렇게 왕따를 당하면 네. 사회면 기사에 나올 수 있다. 네, 비방 이춘석 씨 네, 비방용 갑자기 발견 뭐 이렇게 네. 나올 수 있다고요. 비방용 말씀 주셨는데 자, 근데 지금 이제 정청래, 강선우 그다음에 또 정청래 뒤에 김어준 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일단 정청래는요. 자기가 주말에 당대표가 되자마자 바로 김어준 방송 가가지고 국민의힘 해산시키겠다. 못할 게 뭐냐? 10번이고 100번이고 해산감이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 검찰, 사법개혁 특위 띄워가지고 검찰개혁 특위에는 민영배, 언론개혁 특위에는 최민희, 그 다음에 사법개혁 특위에는 백혜련, 그리고 법사위원장 추미애 앉힌 겁니다. 그래가지고 추석 전까지 다 세 군데 손 보겠다. 본인도 본인이지만 이 위원장 각 위원장 자리에 당내 강경 성향의 위원장들을 다 전면 포진시킨 겁니다. 그래서 진영 간의 전면전 벌어져도 끄떡하지 않고 김어준하고 함께 쎄쎄쎄하고 가겠다. 지금 저게 오늘 이제 오전에 조선일보 보도가 오늘 나온 겁니다. 상황 김어준 민주당의 그림자 실세 논란. 정청래는 취임 첫 인터뷰가 김어준이었고 그리고 최민희는 방송법 통과된 직후에 저렇게 첫 보고도 하고 딴지일보 게시판에다가 첫 보고를 했어요. 야, 그러니까 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뭐 김어준의 뉴스 공장인지 뭔지 그 프로를 네. 구독은 안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논평을 해드려야 되니까 보도는 보고 보도가 나면 한번 그 들어가서 봐요.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김어준하고 정청래가 앉아가지고 티키타카를 하는데 이런 대목이 나와요. 정청래가 김어준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화 좀 자꾸 하지 마세요. 너무 전화를 자주 해. 아, 그래요? 아니 그 회의하는 도중에도 하고 네네. 말이야. 막 이렇게 네. 얘기한다고. 네. 그러니까 김어준이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정청래가 내가 필요하면 전화할게요. 자, 이 장면이 보도도 됐던데 무슨 얘기냐? 네. 그냥 집권당의 그 새 대표에게 김어준이 아무 때나 전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꼬박꼬박 받아주는 거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김어준이 그렇게 전화를 하니까 내가 전화할 때까지 좀 너무 전화 자주 하지 마시오. 라는 얘기를 자기들끼리 농담을 해요. 그 다음에 무슨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가장 상징적 장면은 그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하지 말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김어준이 물어요. 아니 그런 얘기를 일개 방송인이 물어봐야 돼요. 당대표에게. 그러니까 당대표인 정청래의 답이 더 걸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하면 심각하게 하고 말을 안 해요. 정답이 뭘까요?
아니 대통령이 하지 말라시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죠가 정답이죠. 근데 심각하게 점점점 말을 안 한다고. 고려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죠? 뭐 생각해 보겠어요. 근데 그 질문자가 누구야? 김어준이라고요. 그렇죠. 자, 제가 좀 역사를 좋아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조선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에 가장 강력했던 상황이 있어요. 그 누굴까요? 가장 강력했던 상황. 태종 이방원입니다. 네네. 세종이 임금이 주고 됐었을 때도 병권을 완전히 틀어쥐고 있어가지고 그 세종이 허수아비 왕이었어요. 그때는 네. 허수아비까지는 아니라도 그냥 사인이나 하고 회의나 주재하는 왕이었다고요. 그때 그 유명한 상왕으로서 그 네. 태종 이방원이 했던 역할 중에 하나가 세종의 그 처가를 도륙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민씨 일가. 네. 아, 민씨가 아니고 심씨. 심씨. 자기 네. 부인이 민씨고 그러니까 며느리 집안을 박살을 낸다고. 아 며느리 집안. 네. 사돈을 중국에 갔다 오는 사돈을 그냥 의주에서 잡아가지고 바로 네. 죽이고 그 처남들 세종의 네. 처남들을 박살을 내가지고 심씨 일가가 아주 멸문지화를 당한다고. 자 이게 네. 이제 뭐 아들 세종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지만 막강한 상황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때 누가 또 하나 더 있습니까? 태상왕이 있었죠. 이성계. 네. 지금하고 비슷해요. 아,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여권이 그렇게 보인다. 정청래가 지금 민주당의 왕이에요. 근데 상황은 김어준이라고. 더 힘이 센 것 같아요. 김어준이 방송에 나오려고 공천 지망자들이 줄을 섰다고 해요. 뭐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노력할 게 없고 절도예요, 막 거기 가서. 그죠? 김어준 방송에 나가면 공천이 된다. 그 정치 지망생들은 거기 나가려고 지금 번호표 타려고 난리가 났고 의원들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 나와가지고 한번 인터뷰에서 제가 요새 정치를 좀 하려는데 돈이 좀 없어요. 그러면 김어준이 아무개 의원 좀 후원금 좀 보내주세요. 거짓말 안 하고 2, 3일 안에 억대 돈이 모인답니다. 야. 그래서 의원들도 번호표를 타려고 난리고. 그 다음에 김어준 방송이 부르면 안 나가는 의원들이 없대요. 뭐 대표가 맨날 나가가지고 전화 좀 그만하라고 이 어떻게 보면 한 거 아닌 한 거를 할 정도니까. 그럼 누가 왕보다 힘이 셉니까? 상황 김어준인 거예요. 그리고 왜 태상왕이라고 네. 제가 그 문재인을 얘기하냐면 문재인 파가 친문계가요 30명 40명 돼요. 최소한 30명. 이들이 부글부글해요. 이번 인사 과정에서 소외됐고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문재인을 얼마나 씹어댔습니까? 악의 근원 뭐 이랬죠. 윤건영이 잊지 않겠다 그랬어요. 고민정 이 사람들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조치에 이재명에게 굉장히 불만이 많죠. 그럼 누구한테 가서 지금 붙어 있느냐? 정청래하고 김어준 연합군에 가서 붙어 있어요. 그걸 누가 할까요? 양산의 태상왕 문재인이 한다고요. 체육관 콘서트 3번 할 때 매번 10,000원살이 할 때 그 김어준이 열 때 첫날 문재인하고 김정숙 거기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 자기들끼리 주접을 떱니까? 어준이 동생 뭐 이러지 않았어요? 동생, 시동생 별 얘기 다 나왔어요. 그냥 보면 그냥 둘이 뭐 호영호재고 네. 뭐 김정숙은 시동생 대접하고 일부러 그랬겠죠. 일부러. 그날 총리가 되기 전에 김민석도 거기 참석을 했어요. 정청래도 갔어요. 정청래는 당연히 갔고. 박찬대는 안 갔고. 박찬대는 이제 저 호남 돌았죠. 뭐 돌아봐야 소용도 없었고 호남에서 더블 스코어로 졌으니까. 네. 김어준이 그런 사람입니다. 김어준에게는 이재명보다 문재인이 훨씬 더 가까워요. 달이 보름달이 말이죠. 슈퍼문이라는 게 있죠. 정월 대보름달. 자, 정월 대보름달의 특징이 뭐예요? 가장 환하고 크고 빛나는 달이죠.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이지러집니다. 명품 롤렉스 시계에 사자마자 차는 순간 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대통령 이재명 아니겠어요? 거기는 이제 이룰 걸 다 이룬 보름달이에요. 2달 지났으니까 2달 가까이 지났으니까 보름달이 줄어들고 있다고 봐야죠. 그 줄어드는 속도에 누가 엑셀을 밟아댈 거냐? 정청래하고 상황 소리 듣는 김어준이 밟을 겁니다. 그걸 뒤에서 군부를 누가 뗄 것이냐? 문재인이 뗀다고요. 야, 그리고 심지어
지금 아까 이제 MBC 단독 나온 게 조국 사면 대상에 포함이 됐다. 그럼 이제 조국까지 튀어나오면 조국까지 추가가 되네요. 조국 사면을 해달라고 편지까지 보냈다는 게 공식 요청했다고 한 게 누굽니까? 우상호 만나서. 문재인이에요. 네, 네. 문재인이 양산에서 쓴 편지로 조국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달라고 보도되게 만들었어요. 네. 그 편지를 실제로 전달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좌파 매체들이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사면 이재명에게 요청 이렇게 쓰면 그게 그냥 양산에서 온 편지인 거예요. 자, 조국까지 만약에 광복절 특사 지금 며칠 남았습니까? 이제 열흘 뒤겠네요. 네. 이 정도 분위기 되면 안 나올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씀 쭉 들어보니까 이게 참 재밌네. 뭐냐면 이재명이 사실은 민주당을 더더욱 권리당원들에 의한 입김대로 흘러가게 당원 중심주의를 아예 강령으로 걸어가지고 당을 체질을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재명 1극 체제로 당을 만들었죠. 근데 그 당대표 이재명은 이제 대통령이 돼서 없고, 그럼 이제 그 당의 당대표, 당권을 이제 결국에는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정청래하고 김어준 이제 그들이 먹은 건데, 그럼 앞으로 더더욱 그 민주당의 권리 당원들, 그러니까 이 당심을 좌우하는 이 사람들의 더 구미에 맞게 더욱더 종파주의적으로 정청래도 그렇고 김어준도 그렇고 극단적으로 끌고 간다면 이게 일단 이중 권력의 출현으로도 보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에게 그게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재명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문재인까지 조국까지 해가지고 정청래 김어준까지 해가지고 거의 포위돼가지고 이재명이 대통령이긴 한데 대통령이 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앞서 인선이 수포로 돌아갔던 인선들도 보면은 사실 여권 내부에서 결국에는 비토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MBC가 오늘 단독이라고 하는 저 꺽쇠까지 붙여가지고 네. 조국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포함이라고 기사를 썼어요. 내용은 없더라고. 네. 근데 MBC가 바람을 잡은 거예요. 야. 그리고 조국을 광복절에 나오게 하는데 가장 큰 힘을 쓴 게 누구로 이제 기록될 것 같습니까? 이재명이 아니에요. 이재명은 속도 조절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크리스마스쯤 가서 보자. 미국 다녀와서 보자. 뭐 이런 식의 입장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MBC가 저렇게 바람을 단독이라고 그쵸. 잡으니까 저 조국을 만약에 조국이 8.15 날 밖으로 나오게 되면 또 복권이 되면 그 1등 공신은 문재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 행사한 사람은 문재인이 된다. 그렇죠. 네. 그러면 조국이 나와서 누구한테 고마워할까요? 자기 사면을 미적거린 이재명, 물론 말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고맙다고 하겠죠. 그렇죠. 조국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속내는 내가 기호 3번을 대선 후보에서 빼줌으로써 당신이 되는데 큰 기여를 했어. 이준석이 8.32% 나오고 저 이재명이 49%, 김문수가 41% 나왔잖아요. 그런데 만약 기호 3번이 누군가가 나왔어. 전에 그 지난번 대선에서 심상정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조국이 아닌 조국당의 누군가를 내세워가지고 조국이 네. 옥중서신이라도 띄워왔어요. 저는 4, 5%는 나온다 봐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조국. 최하 3%. 네. 최하 3%를 좌파 진영에서 가져갔으면 지난번 대선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네. 이준석도 그렇게 버티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역사의 가정법은 없다지만 그러면 조국이 무슨 생각을 할 것이냐면 당신이 대통령이 되는데 이재명에게 하는 그 품은 생각이 내가 얼마나 공을 많이 세웠는데 나를 이렇게 감옥에 넣어놓을 수 있는가라고 할 텐데 그 가려운 데를 누가 긁어줬습니까? 문재인이 긁어주잖아요. 아니, 그리고 정청래가 자기 이제 당대표 되고 나서 취임 인사하러 가겠다고 해서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 쏙 빼고 나머지는 다 갔거든요. 근데 그때 조국 혁신당 가가지고 조국 사면 복권 문제 걱정하지 마라, 대통령이 어련히 잘 하실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뼈가 있어 보여요.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재인이 지금 나서가지고 조국 사면 복권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는데 지금 이 상황 결국 곰곰이 뜯어보면 말씀하신 대로 정청래, 김어준 네, 이 집권 여당, 문재인 빼는 문재인이 뒤에 있다니까요. 그렇죠. 정청래의 집권 여당, 그다음에 김어준 일당,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 그다음에 문재인의 평산마을까지 해가지고 이재명의 용산 대통령실을 사방에서 포위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다. 포위까지는 아니라도 뭐 공격하는 적의 개념까지는 아니라도 네. 최소한도 압박하는. 일극 체제는 아닌 거예요. 이재명 일극 체제는 아니다. 대선까지 유지되어 온 이재명 일극 체제는 이미 끝났다. 다극화됐어요.
그쵸, 그리고 다급하다. 제가 아까 정월 대보름달 얘기했잖아요. 보름달은 이미 기울기 시작했다. 조금씩이나마 아니 학교에서 공부 다 하셨잖아요. 네. 문과생들도 이과 공부를 하니까 보름달은 정월 대보름날이 지나면서부터 기울어요. 네. 그래서 상현달, 하현달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달은 기울고 있어요. 저 달은 기울고 있다. 네. 이재명 달은. 그러면 누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까? 지금 누가 차기 주자란 말까는 감히 못해도 자 이제 조국이 나오고 그리고 정청래는 내년 지방선거까지를 책임지고 2년 더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220만이 넘는 열혈 개딸들을 신도처럼 거느리고 있는 김어준이 그걸 다 지원하고 있어요. 자 어느 달이 이재명 뒤를 이어서 뜰지를 결정하는 권한이 이재명에게 점점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저들이 간택하는 거네요. 간택을 할지 자기가 한다고 나설지. 아니 저는 정청래가 네. 그런 마음을 품지 않을까요? 아니 경력이나 뭘로 보나 나는 왜 대통령 한번 못 해봐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 학벌로 보나 네. 뭐 중앙대나 건국대나 나는 그래도 학생운동도 했고 아니 뭐 네. 미국 대사관 저 넘어가서 화염병도 던져봤고 나 법제사법위원장도 했고 아니 그런 꿈을 안 품는다면 그런 야망을 안 갖는다면 이상합니다. 그럼 조국도 있잖아요. 그렇죠. 조국은 만약에 8.15 날 나오면요 바로 호남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워낙 강력한 정치인이어서 그 팬덤도 강력하고 해갖고 당도 결국에는 먹었고 하지만 사실 그래서 이재명의 그러니까 친명계라고 하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은 근데 그 개인 전투력이 되게 떨어지거든요. 박찬대도 그렇고 강선호도 그렇고 박찬대 보세요 이번에 운동권도 아니고 원래 회계사 하다가 돈 많이 벌던 회계사로 사람이고 돈 많이 벌고 이제 이재명 코에 붙은 거 떼주다가 코찬대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청래니 뭐니 하는 것처럼 저 민주당 주류의 운동권 출신부터 해갖고 그런 그 사람들의 그 개인 전투력이 다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재명의 그 어떻게 보면 기생에서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딱 나가고 나서 한 명 한 명은 파워가 떨어지죠. 한 명 한 명부터가. 이쪽은 네. 이쪽은 다 저 시정에서 껌 좀 씹고 다리 좀 떨어본 사람들 출신이에요. 그쵸. 민주화 운동을 했다지만 전투력으로 무장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뭐 스카이 운동권은 아니었어도 그냥 정청래도 개싸움으로 그죠. 개싸움으로 다져진 사람들은 다 이재명 편이다. 아니 이제 말 잘못했네. 네, 정청래 편이다. 저쪽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읽은 재미있는 유머가 있어요. 네. 진짜 이거 재미있는 유머인데 천국하고 지옥이 싸움이 붙었대요. 네. 울타리 싸움이. 그랬는데 지옥에서 나와가지고 천국 보고 막 이렇게 서로 막 싸우다 보니까 소송하자는 얘기가 나왔대요. 소송. 이거 해결 안 나니까 재판해. 최불암 개그인가요? 아니에요. 그랬더니 지옥에서 코웃음을 치더라는 거 아니에요? 네. 야 소송할 테면 해봐. 변호사들은 다 우리 편에 있다. 싸움꾼들은 다 우리 편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블랙 코미디네요. 내가 네. 뭐 변호사님들 나보고 뭐라고 그럴지 네. 모르지만 변호사님들 그 원래 그 유머의 핵심은 뭐였느냐? 변호사들 천당 가기 힘들다는 소리예요. 그게 그게 이제 유머의 뜻인데, 그러니까 지금 싸움꾼들은 다 네. 정청래 편에 있다. 김어준이 그것을 막강하게 뒤에서 뒷받치고 있다. 그쵸. 자, 이 형국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추미애도 정청래가 갑자기 육선으로 틀어막았지. 아마 국회의장 자리를 보장받았을 겁니다. 아니 사실 추미애도 국회의장 되는 거 아니야 이랬어요 처음에. 이재명이 좀 추미애 밀어주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게 의원들 투표로 붙이니까 의원실 같아 깨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재명이 좀 뭐 좀 속된 말해서 좀 쪽 먹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거 보면은 민주당도 간단치 않죠. 이재명한테 다 저렇게 가 있는 거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다른 기울기 시작한 거고. 그리고 네. 이재명은 대통령이란 자리에 오르다 보면 신경 쓸 때가 많아요. 지금 이재명이 이제 가장 신경 써야 될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그쵸. 미국 출장이라고는요 2016년 성남시장 때 간 게 전부래요. 네. 공식적으로. 그러면 미국 자체를 성남시장 출장 때 가는 거 하고 대통령이 돼서 가는 거, 그리고 지금 관세 협상도 지금 여러 가지 디테일에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 반도체 관세 100% 뭐 지금 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난번 7월 30일에 있었던 그 트럼프와 한국 협상단의 협상에서는 협정문이 없고, 네. 그 팩트를 적어놓는 팩트 시트도 없고,
공식 메모랜덤 하나 없는 말뿐인 회담이었어요. 네. 말뿐인 협상이다. 15%하고 숫자만 말로 나왔을 뿐이다. 디테일은 하나도 안 나왔고 합의된 문서를 꾸미지 않았어요. 그걸 꾸미러 이번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회담일은 자꾸 늦춰지고 있다고. 조의원이 뭐라 그랬어요? 8월은 안 넘길 거다. 그 말 속에는 8월을 넘길 수도 있다는, 왜냐하면 이게 산적한 문제들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냥 개딸들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재명이 야당 대표들처럼 할 수가 없다고요. 눈치를 보고 체면을 차려야 될 게 많아. 네. 그런 반면에 그러면 지지층에게 그 개딸 지지층에게 조금 서운한 그 이야기나 협정을 맺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청래나 김어준은 그런 부담이 없거든. 그냥 공격만 하면 되잖아요. 마냥 공격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 싸움이 그 민주당 정권을 탄생시킨 이재명 정권을 탄생시킨 그 절대 다수의 이 개딸들의 절대 다수는 누구를 사이다로 보느냐? 이재명이 사이다가 아닌 거죠. 정청래와 김어준이 자기들의 속을 시원하게 긁어준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번에 대표 경선에서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거의 그 대의원만 박찬대가 조금 뭐 48대 53이었고 나머지는 그냥 더블 스코어. 60 중반대 30 초반. 그냥 그렇게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네. 이 당에 대한 이재명의 장악력은 제가 볼 때 시간이 갈수록 점점 힘이 빠질 것이다. 그 틀어지는 힘은 계속 정청래 쪽이 강해질 것이고 정청래 뒤에는 김어준이 있고 김어준의 뒤에는 문재인이 있고 조국도 이제 나오게 되면 네. 결코 친 이재명적으로만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다극화된 이재명 정권의 결코 밝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방송 박상규 평론가의 방송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